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도시의 불빛을 길게 늘어뜨렸다. 이수진은 침대 곁에 앉아 잠든 아들, 하준의 작은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갓 6개월이 된 하준은 아기다운 통통함도 잃은 채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아랫도리는 차가운 시트 아래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하반신 마비. 그 단어는 수진의 심장을 매일같이 찢어 놓았다. 6개월 전, 하준은 건강하고 활기찬 아기였다. 보드라운 손으로 수진의 손가락을 꽉 쥐고 세상을 향해 방긋방긋 웃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수진이 잠시 일을 나간 사이 하준을 맡겼던 햇살 요양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도착했을 때 하준은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다. 의사는 냉정한 목소리로 척수 손상 진단을 내렸고 하준은 다시는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으로 어깨를 들썩였다. 병실 한 구석에는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하준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던 여름이었다. 원래 하준의 감성 지원견으로 훈련받던 여름이는 사고 후에도 하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병원 측의 허락을 받아 매일 하준 곁을 지켰다. 여름이의 커다란 갈색 눈동자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하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여름이는 가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하준의 손을 핥았다. 그럴 때마다 수진은 짐승의 눈빛에서도 인간보다 더 깊은 연민과 이해를 느꼈다. 하준의 사고는 기이한 점이 많았다. 요양원 측은 단순한 낙상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수진은 믿을 수 없었다. 당시 하준을 돌보던 요양보호사는 사고 직후 잠적했고 요양원 원장 장미라는 매번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했다. 장미라는 고위공직자들과도 연줄이 닿아 있는 듯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좀처럼 속내를 알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수진은 몇 차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그때마다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답만 돌아왔다. 그녀는 답답하고 무력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하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삶의 이유였다. 수진은 침대에 몸을 기댔다. 지쳐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그녀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결이 느껴졌다. 이 작은 손이 언젠가 다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때였다. 웅크리고 잠들었던 여름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그리고는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침대 아래 하준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하준의 얼굴에는 미약하게나마 통증의 기미가 스쳐 지나갔다. 수진은 놀라 하준의 얼굴을 살폈다. 아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여름이는 계속해서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병실 문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했다. 여름아, 왜 그래?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다. 여름이는 수진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갈색 눈동자의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했다. 수진은 여름이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여름이는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한 개였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누군가 빠르게 멀어지는 소리였다.
수지는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싸늘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수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여름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으르렁거렸다. 수지는 여름이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여름아.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여름이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름이의 불안한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하준의 사고는 단순한 낙상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도적인 행위였을까? 여름이가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며칠 후 수지는 햇살 요양원을 다시 찾아갔다. 요양원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장미란 원장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하준이는 좀 어떤가요?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장미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지는 그 속에서 알 수 없는 냉정함을 느꼈다. 수지는 똑바로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원장님, 하준이 사고에 대해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그때 하준이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김민지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죠? 장미란의 미소가 잠시 굳어지는 듯했다. 아, 김민지 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저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연락처라도 주실 수 있나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장미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수진 씨, 저희 요양원은 항상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습니다. 하준이 사고는 정말 안타깝지만 저희 측의 과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도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장미란과의 대화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었다. 요양원을 나서는 수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 순간 여름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요양원 건물 안쪽을 노려보았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냈다. 수지는 놀라 여름이를 진정시켰다. 여름아, 왜 그래 진정해. 하지만 여름이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다. 마치 요양원 안에 있는 무언가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여름이의 반응은 수진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 개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여름이의 눈빛에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선 깊은 공포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진은 문득 여름이가 하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이유가 단순히 감성 지원견으로서의 역할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여름이는 사고의 순간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수진은 다시 여름이와 함께 병실에 앉아 있었다. 하준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여름이는 침대 아래에서 하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핥았다. 수진은 여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여름이는 하준이 잠들었을 때만 이런 행동을 보였다. 마치 하준이 깨어 있을 때에는 혹시라도 불안감을 느낄까봐 조심하는 듯했다. 수진은 여름이의 등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름아, 네가 아는 것을 내게 알려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여름이는 수진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고개를 들어 수진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여름이의 눈동자 속에서 하준의 사고와 관련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묘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여름이는 다시 하준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하준의 작은 몸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수진은 여름이와 하준을 번갈아 보았다.
이 두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여름이가 있었다. 이 작은 가족은 함께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다. 수지는 하준의 침대 곁에 웅크리고 앉아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지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렬한 진실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채웠다. 하준의 사고 이후 수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잠들면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사고 당시의 혼란스러운 장면들,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하준의 고통스러운 표정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하준을 생각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그녀는 하준의 유일한 보호자였고, 하준의 목소리가 되어줄 사람은 그녀밖에 없었다. 수지는 노트북을 열어 햇살 요양원 관련 기사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오래된 기사들 속에서 그녀는 의문의 단서를 발견했다. 5년 전 햇살 요양원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도 한 아이가 원인 모를 부상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요양원 측은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서둘러 사건을 무마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흐지부지 사라진 듯 더 이상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지는 직감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히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터였다. 그녀는 기사에 언급된 담당 형사의 이름을 찾아냈다. 강민준, 수지는 그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이미 경찰을 그만둔 상태였다. 수지는 그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마침내 작은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줄 사람이 바로 강민준일지도 몰랐다. 여름이는 그녀의 굳은 결심을 아는 듯 조용히 수진의 발치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든든한 동반자였다. 수진은 강민준의 탐정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낡고 허름한 건물 2층에 자리 잡은 작은 공간이었다. 문패에는 강민준 사설 탐정사무소라고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오세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책상에 기대어 앉은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피곤해 지친 눈빛, 한때 경찰 제복을 입고 날카로운 눈빛을 자랑했을 그 강민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수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세상에 대한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수진은 하준의 사진을 내밀었다. 제 아들입니다. 6개월 전 햇살 요양원에서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강민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햇살 요양원이라 제가 5년 전에 맡았던 사건과 관련된 곳이군요.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요양원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기사를 봤습니다. 당신이 담당 형사였죠. 강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 사건은 결국 종결됐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요. 그의 목소리에는 쓰디쓴 패배감이 묻어났다. 그 사건 때문에 저는 경찰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다시는 그 요양원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도 피해자입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 요양원에는 분명히 뭔가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강민주는 수진의 눈빛을 피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5년 전, 그는 햇살 요양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에도 요양원 측은 철저히 진실을 은폐했고 강민주는 모든 증거를 모아 고발하려 했지만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수사가 중단되고 결국 누명을 쓰고 경찰에서 쫓겨났다.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는 더 이상 정의를 믿지 않았다.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바로 그때였다. 수진의 뒤에 조용히 앉아있던 여름이가 갑자기 강민준을 향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여름이의 털이 곤두서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진은 놀라 여름이를 진정시켰다. 여름아, 왜 그래 조용히 해. 하지만 여름이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더욱 커졌고 강민준을 향해 달려들 기세였다. 강민준도 여름이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저 개는 왜 저럽니까? 여름이는 하준이의 감성 지원견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온순한데 햇살 요양원 이야기만 나오면 이렇게 불안해해요. 어쩌면 여름이가 뭔가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고 당시에 하준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준은 여름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개의 눈빛에서 단순한 경계심을 넘어선 깊은 분노와 공포가 느껴졌다. 마치 여름이가 강민준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강민준은 문득 5년 전 그 사건에서 놓쳤던 퍼즐 조각이 여름이에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정의감이 희미하게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혹시 여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사고를 재현할 수 있나요?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여름이는 햇살 요양원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특히 장미란 원장만 보면 으르렁거리고 달려들려고 해요. 강민준은 생각에 잠겼다. 걔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훈련된 개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여름이의 반응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었다. 어쩌면 여름이는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몰랐다. 그는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방식대로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험이 따를지 모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수진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네, 어떤 위험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하준이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다면요. 강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우선 햇살 요양원 관련 자료들을 전부 가져오세요. 5년 전 사건 파일도 다시 검토해야겠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그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햇살요 양원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았다. 하준의 의료 기록, 요양원 계약 서류, 그리고 자신이 모아두었던 장미란 원장의 언론 인터뷰 기사들까지. 강민준은 밤새도록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커피잔과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였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했다. 하준이의 의료 기록이 이상합니다. 강민준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사고 당시에 하준이에게 진정제가 투여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기에게는 과도한 양입니다. 수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진정제요. 왜 아기에게 진정제를 먹였을까요? 아이를 재우거나 통제하기 위해서였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반신 마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충격이 가해졌을 겁니다. 강민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5년 전 사건에서도 비슷한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가 늘 졸려했고 평소답지 않게 무기력했다고 증언했었죠. 그럼 장미란 원장이 아이들에게 약을 먹인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햇살 요양원의 재정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후원금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운영비는 계속 적자인데도 요양원은 계속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돈을 어디서 충당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요양원으로 보이지만 뭔가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강민준은 여름이를 바라보았다. 여름이는 강민준의 말에 반응하는 듯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 개가 뭔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강민준은 5년 전 사건의 담당 의사를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이미 은퇴한 의사였지만 강민준은 그가 당시 사건에 대해 찜찜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진과 여름이도 동행했다. 낡은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한의원에 백발의 노의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강민준을 보자마자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스쳤다. 강 형사님, 오랜만이군요. 이제 경찰도 아니신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햇살 요양원 때문에 왔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노의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 일은 잊고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련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그곳에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밝히지 못했던 진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이 간절하게 호소했다. 노의사는 수진과 하준의 사진, 그리고 옆에 웅크리고 앉은 여름이를 번갈아 보았다. 여름이는 노의사를 향해 킁킁거리며 다가갔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핥았다. 노의사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에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의사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 아이의 부상이 단순한 낙상 사고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요양원 측에서 워낙 강력하게 부인했고 저도 더 이상 깊이 파고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장미란 원장의 배후에는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무슨 소문입니까? 강민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이들을 상대로 뭔가 실험 같은 것을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이나 입양 대기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요. 노의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당시 그 아이의 부모는 저에게 아이가 잠든 차에 병원에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마치 마취라도 한 것처럼요.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준에게 투여된 진정제, 그리고 5년 전 사건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였다.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퇴원 후에 바로 요양원으로 돌아간 뒤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노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를 찾아온 것도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까? 장미란 원장에게 알려지면 위험해질 텐데. 강민준은 노의사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선생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 악랄한 짓을 막기 위해서라도요. 노의사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시선은 다시 여름이에게 닿았다. 여름이는 조용히 노의사의 옆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노의사의 눈동자의 결심의 빛이 스쳤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안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중요한 단서를 얻은 순간이었다. 강민준은 노의사의 증언을 녹음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했다. 노이사는 당시 요양원에서 발견했던 몇몇 수상한 약품들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정상적인 요양원에서 사용될 리 없는 약품들이었다. 강민주는 이 모든 정보가 장미란의 검은 비밀을 파헤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여름이는 그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갈구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주는 즉시 노이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는 햇살 요양원의 모든 재정 기록을 다시 조사하고 당시 요양원에서 일했던 다른 직원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수진은 강민준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하준의 유모차를 밀고 다니며 여름이와 함께 강민준의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다녔다. 며칠 후 그들은 뜻밖의 정보를 얻었다. 햇살 요양원 근처에 위치한 한 허름한 아파트에서 5년 전 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가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요양원 측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누구와도 접촉하려 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수진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그들의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들은 수척하고 지쳐 보였다. 수진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준의 상태, 자신의 고통,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 그녀의 눈물을 본 부모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포는 여전히 그들을 옥죄고 있었다. 저희도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희 아들과 얼마나 닮았는지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함께 싸워야 합니다. 수진이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때 여름이가 조용히 그 부부에게 다가갔다. 여름이는 부부의 발에 얼굴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그들을 위로하는 듯했다. 부부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여름이의 눈동자에서 깊은 연민을 읽었다. 훈련된 개의 위로였다. 결국 부부는 망설임 끝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요양원에서 일어났던 수상한 일들, 장미란 원장의 잔인한 모습, 그리고 아이들에게 몰래 투여되던 약물들에 대해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노이사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강민주는 이 모든 것을 녹음했고 그들의 안전을 약속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수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 진실의 잔혹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아이들을 상대로 한 잔인한 실험,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악의 그림자. 그녀는 하준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이 모든 고통이 언젠가 끝나기를, 하준이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여름이는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무언의 증인이었다. 수진과 강민준의 조사가 진전을 보이자 햇살 요양원 원장 장미라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수진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새벽녘, 수진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이수진 씨, 적당히 하세요. 당신 아들. 불쌍하게도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어슬로 쉽게 팔샤마라면은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수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몸을 떨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더 컸다. 이들은 하준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며 협박하고 있었다. 강민준 역시 공영에 처했다.
그의 사무실 문이 부서지고 컴퓨터가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익명으로 그의 과거 비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기사가 뿌려지며 그를 다시 경찰 조직에서 매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그는 예전의 실패가 다시 반복될까봐 두려웠지만 수진의 강한 의지와 여름이의 굳건한 존재는 그에게 포기하지 않을 힘을 주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강민준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수진은 하준을 품에 안았다. 무섭지만 멈출 수 없어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요. 그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5년 전 사건과 하준의 사고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약물 투여와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증발이었다. 강민준은 햇살 요양원의 의료 기록을 다시 검토하다가 한 인물의 이름을 발견했다. 김현우. 그는 햇살 요양원에서 일했던 젊은 의사였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몇 년 전부터 의료계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이 김현우라는 의사가 당시 아이들에게 진정제를 투여한 장본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하지만 그도 갑자기 사라졌어요. 장미란이 입막음을 한 건지 아니면 그도 피해자인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수진은 김현우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여러 병원과 의사 커뮤니티를 수소문한 끝에 그녀는 김현우가 현재 서울 변두리의 작은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이름은 김선우로 바뀌어 있었다. 죄책감에 시달리며 속죄하는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수진과 강민준은 그를 찾아갔다. 김선우는 초췌한 얼굴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수진과 강민준을 보자마자 극도로 불안해했다.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김선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하준의 사진을 내밀었다. 이 아이가 햇살 요양원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당시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김선우는 하준의 사진을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저도 더 이상 위험에 처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민준이 나섰다. 김선우 씨, 5년 전 사건으로 저 역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장미라는 당신과 저,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김선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꼭두각시였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바로 그때였다. 여름이가 김선우에게 다가갔다. 여름이는 김선우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여름이의 눈빛은 마치 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듯했다. 김선우는 여름이를 쓰다듬었다. 개의 따따뜻한 천이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이는 듯했다. 김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억눌렀던 고통과 죄책감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저는 햇살 요양원에서 강요로 아이들에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불법적인 약품을 가져다 주며 아이들의 특정 반응을 관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부모 없는 아이들이나 입양 대기 중인 아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임상 실험처럼요. 김선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임상 실험이라니요. 무슨 약이었죠? 신경계에 작용하는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고위층 자제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약의 부작용이나 효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죠.
만약 아이가 심각한 부작용을 보이면 그 아이는 증발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가거나 혹은 더 심한 경우에는 김선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하준이에게 투여된 약도 그 약이었습니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하준이는 사고 당일 아침에도 그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잠에 취해 있었던 건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들었습니다. 하준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척추를 크게 다쳤다고요. 김선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이 악마 같은 짓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선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삶은 이미 지옥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여름이가 다시 그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김선우의 눈빛에 결심이 스쳤다. 좋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요. 요양원 내부의 구조, 약품 관리 방식, 그리고 그들이 아이들을 어디로 빼돌렸는지에 대한 단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숨이 위태로울 겁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김선우에게서 용기를 얻었다. 김선우는 자신이 숨겨왔던 USB를 건넸다. 그 안에는 요양원 내부의 비밀스러운 통로와 약품 보관 장소의 사진, 그리고 아이들에게 투여된 약품의 성분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다. 또한 아이들을 빼돌리는 데 사용된 차량 번호와 특정 브로커의 이름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장미란과 연관된 인물들이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김선우가 말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제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강민주는 USB를 받아들고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겁니다. 그들은 김선우를 안전한 장소로 옮겼다. 하지만 장미란의 추격은 집요했다. 김선우의 흔적이 사라지자 장미란은 그가 수진과 강민준에게 접촉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더욱 노골적으로 위협을 가해왔다. 수진의 병실에는 의미 없는 소포들이 배달되었고 하준의 사진에는 붉은 X 표시가 그려져 있었다. 이들은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수진이 이를 악물었다. 강민주는 김선우의 증언과 USB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햇살 요양원이 사실상 거대한 인신매매 및 불법 임상 실험의 거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장미라는 단순히 요양원 원장이 아니라 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더욱 강력한 배후 세력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선우가 언급한 차량 번호를 추적하여 해당 차량이 여러 차례 햇살 요양원과 특정 병원, 그리고 고원을 오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병원은 장미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었다. 강민주는 이 모든 것을 경찰에 넘기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직접 햇살 요양원 내부로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자 수진은 하준의 침대 곁에 앉아 여름이와 함께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희미하게 하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여름이가 그녀를 보호하는 듯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하준이 다시 건강하게 웃는 날이 오기를
그녀는 간절히 바랐다. 김선우의 용기 있는 고백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더욱 강한 투지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제 그들은 거대한 악과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선우의 증언과 그가 제공한 USB 자료는 수진과 강민준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강민준은 자료를 분석하며 요양원의 숨겨진 구조와 약품 보관 장소, 그리고 아이들이 사라졌을 때 이용되었던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를 면밀히 파악했다. 그 차량은 요양원과 장미란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비밀 시설, 그리고 한 고아원을 주기적으로 오고 갔다. 이동 경로를 보면 아이들을 요양원에서 그 비밀 시설로, 그리고 일부는 고아원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준이 지도에 표시하며 설명했다. 고아원은 아마도 증거인멸을 위한 위장 수단이거나 새로운 희생자들을 끌어들이는 통로였겠죠. 수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어떻게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죠. 장미라는 단순한 원장이 아닙니다. 그녀는 거대한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이고 그 뒤에는 고위층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을 겁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이들은 약물 실험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신체까지 노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매매 같은 것 말이죠. 그의 말에 수진은 소름이 돋았다. 하준이 마비된 것은 어쩌면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을까?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손상이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하준의 작은 몸을 안고 있는 여름이를 바라보았다. 여름이는 강민준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여름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더 있을 겁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하준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여름이는 바로 곁에 있었으니까요. 강민준은 여름이를 유심히 관찰했다. 개의 눈동자에 담긴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 훈련된 개라면 특정 상황을 재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준이가 사고를 당했던 장소에 여름이를 데려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햇살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장미라는 이미 그들을 경계하고 있었고 언제든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요양원의 경비 시스템과 직원들의 근무 교대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요양원의 평면도를 김선우에게서 넘겨받아 취약점을 찾아냈다. 그들은 밤늦게 햇살 요양원으로 잠입하기로 계획했다. 수진은 하준을 다른 곳에 맡겨두고 여름이와 함께 강민준을 따랐다. 어둠이 짙게 깔린 요양원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준은 건물 뒤편의 창문을 통해 잠입했고 수진과 여름이는 그 뒤를 따랐다. 여름이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익숙한 듯 복도를 따라 움직였다. 여름아, 하준이가 사고를 당했던 곳으로 가자. 수진이 속삭였다. 여름이는 수진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멈칫하더니 고개를 돌려 한쪽 복도를 가리켰다. 그곳은 아이들이 낮잠을 자던 방이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름이는 방문 앞에 서서 낑낑거렸다. 강민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텅 빈 방 안에는 작은 침대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여름이는 방 안으로 들어서더니 특정 침대 앞에 멈춰 섰다. 그곳은 하준이 사용하던 침대였다. 여름이는 침대 주위를 맴돌며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수진은 침대 아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침대 모서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핏자국을 발견했다. 이미 오래되어 말라붙은 핏자국이었지만 수진의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이곳이 맞아요. 하준이가 여기서 떨어졌을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름이는 갑자기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서랍장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서랍장 아래 부분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서랍장 아래를 살펴보았다. 작은 틈새가 보였다. 그는 틈새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조그만 USB 메모리였다. 이게 뭘까요? 수진이 물었다. 아마 김선우가 말했던 결정적인 증거일 겁니다. 아니면 그가 말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강민주는 USB 메모리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강민주는 즉시 수진과 여름이를 데리고 가장 가까운 벽장 안으로 몸을 숨겼다.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장미란의 신복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들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꼼짝 마십시오. 이들이 우리가 침입했다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강민준이 속삭였다. 남자들은 아이들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방 안을 꼼꼼히 살피더니 하준의 침대와 서랍장 주변을 유심히 보았다. 남자 중 한 명이 서랍장 아래를 손전등으로 비추었다. 하지만 여름이가 숨겨두었던 USB 메모리는 이미 강민준의 손에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방을 나섰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름이의 기지와 강민준의 신속한 판단 덕분이었다. 그들은 남자들이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벽장에서 나왔다. 요양원 내부에는 숨겨진 통로들이 많았다. 김선우가 그려준 평면도가 아니었다면 길을 잃었을지도 몰랐다. 여름이는 여전히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다. 여름이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다. 하준이가 당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강민주는 여름이를 쓰다듬었다. 이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하준이의 생명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태어난 개 같아요. 그들은 김선우가 언급했던 약품 보관 장소를 찾아냈다. 요양원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었다. 철문으로 굳게 닫힌 그곳에는 희미한 화학약품 냄새가 풍겼다. 강민주는 잠금 장치를 능숙하게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수많은 약병들과 주사기, 그리고 의문의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모두 아이들에게 사용될 법한 작은 용량의 약품들이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아이들에게 투여했던 약들입니다. 강민준이 약병 하나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여기에 하준이에게 투여된 진정제와 같은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몇몇 약품 샘플을 채취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지고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요양원 전체의 전력을 차단한 듯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장미란의 수하들이 그들을 쫓아온 것이 분명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강민준이 소리쳤다. 그들은 약품 보관실을 빠져나와 김선우가 알려준 비상 통로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통로는 좁고 어두웠다. 여름이는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다. 그녀의 코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냈다. 뒤에서는 남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들은 우리를 산채로 잡으려고 하는군요. 강민준이 말했다. 통로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그들은 요양원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숲속에 도달했다. 하늘에는 희미하게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숲을 헤치고 달렸다. 하지만 뒤에서는 장미란의 부하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왔다. 총성이 울렸다. 강민주는 수진을 보호하며 뛰었다. 여름이는 수진의 곁에서
단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다. 총알이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파편이 튀었다. 그 순간 강민주는 숲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5년 전 그를 함정에 빠뜨렸던 전직 동료 경찰이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장미란의 배후에 경찰 조직의 일부까지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분노를 사기며 더욱 빠르게 뛰었다. 여름이는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그들 앞에 나타난 작은 오솔길로 뛰어들었다. 오솔길은 숲을 가로질러 작은 마을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오솔길을 달렸다. 뒤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여름이는 지친 듯 숨을 고르며 수진의 품에 안겼다. 강민주는 USB 메모리를 꺼내 들었다. 이제 이 안에 담긴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할 때였다. 하지만 장미라는 모든 것을 은폐하려 할 것이고 그들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강민주는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김선우가 말했던 자료들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영상 파일도 들어있었다. 영상에는 햇살 요양원 내부에 CCTV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하준이가 사고를 당하던 순간의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 한 요양보호사가 잠든 하준의 침대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갑자기 하준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그 요양보호사의 얼굴은 김민지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장미란 원장이 서 있었다. 수진은 영상을 보고 오열했다. 김민지, 장미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하준의 사고는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장미란은 하준이의 생명을 노린 것이다. 수진은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이들의 죄를 만천에 드러내고 하준의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름이는 수진의 품에 파고들며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이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증거를 손에 넣었다. USB 메모리 안의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하준이 침대에서 떨어지던 순간 그 뒤에 서 있던 장미란의 냉혹한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영상은 하준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수진은 분노와 슬픔으로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흐느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수진이 이를 악물었다. 강민주는 수진의 결심을 지지했다. 하지만 장미라는 우리가 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김선우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김선우를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들은 즉시 김선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김선우가 머물고 있던 은신처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수진과 강민주는 즉시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은신처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고 피 묻은 자국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김선우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들은 김선우를 납치한 겁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막으려고 한 거예요. 강민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떻게 해요? 김선우 선생님마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선우는 분명히 어딘가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기보다는 정보를 캐내려고 할 겁니다. 강민주는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종이에는 불분명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이건 김선우가 저희에게 건네려던 마지막 단서였을 겁니다.
아마 장미란의 비밀 아지트나 김선우가 납치된 장소에 대한 정보일 겁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그들은 지도를 분석했다. 지도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장미란의 또 다른 비밀 장소일 가능성이 높았다. 수진은 여름이를 바라보았다. 여름이는 불안한 듯 킁킁거리며 지도를 보았다. 그리고는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여름아, 여기가 김선우 선생님이 있는 곳이니? 수진이 물었다. 여름이는 고개를 끄덕이듯이 반응하더니 수진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문 쪽을 향해 나섰다. 수진은 여름이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읽었다. 여름이는 김선우의 냄새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여름이가 길을 안내할 수 있을 겁니다. 수진이 말했다. 어서 가요. 그들은 버려진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주변은 음산하고 고요했다. 공장 안에서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여름이는 앞장서서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기계들과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조심해요. 함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민준이 수진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공장 내부를 수색했다. 여름이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철문을 향해 달려갔다. 철문 안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은 철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김선우가 의자에 묶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구타의 흔적이 선명했다. 김선우 선생님, 수진이 김선우에게 달려갔다. 김선우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수진 씨, 강 형사님, 도망치세요.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강민준은 김선우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그때였다. 공장 안으로 장미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역시 예상대로였군요. 강민준, 이수진 내놈들이 김선우를 찾아낼 줄 알았다. 장미란이 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너희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 이대로 살려둘 수는 없지. 장미란, 내 악랄한 짓은 이제 끝이다. 우리에게 모든 증거가 있어. 강민준이 USB 메모리를 꺼내들며 소리쳤다. 장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깟 증거 따위 내놈들이 살아남아 세상에 폭로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녀의 명령에 부하들이 달려들었다. 강민준은 수진과 김선우를 보호하며 싸웠다. 그는 과거의 특수훈련 경험을 살려 능숙하게 부하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다. 수진은 쓰러진 김선우를 부축하며 도망치려 했다. 여름이는 김선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장미란의 한 부하가 총을 꺼내 들었다. 총구가 수진과 김선우를 향했다. 강민준은 재빨리 몸을 날려 수진을 밀쳤다. 총성이 울렸다. 강민준의 어깨에 총알이 박혔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강 형사님, 수진이 절규했다. 장미란은 비웃듯이 말했다. 어리석은 것들, 이 바닥에서 정의를 논하다니. 그녀의 부하들이 다시 달려들었다. 수진은 하준의 사고 영상이 담긴 USB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증거를 지켜야 했다. 그 순간 여름이가 갑자기 장미란의 부하들을 향해 맹렬히 달려들었다. 여름이는 그들의 다리를 물어뜯고 몸을 던져 길을 막았다. 부하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휘청거렸다. 저개를 죽여 장미란이 소리쳤다. 한 부하가 여름이를 향해 총을 겨눴다. 수진은 절규했다. 안 돼. 총성이 다시 울렸다. 여름이는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피가 여름이의 황금빛 털을 붉게 물들였다. 수진은 주저앉아 오열했다. 여름아, 여름아,
하지만 여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이 담겨 있었다. 여름이는 마지막으로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수진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수진은 여름이의 차가워지는 몸을 붙들고 통곡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여름이의 희생은 그녀의 마음속에 더욱 강렬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모든 것을 끝낼 때였다. 강민주는 고통 속에서도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내 놈들은 여름이를 죽인 것을 후회하게 될 거다. 강민준이 소리쳤다. 그는 쓰러진 여름이의 목에 걸려있던 낡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목걸이에는 하준의 사진과 함께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강민준은 펜던트를 열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여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산이었다. 이건 강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장미라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래, 그깟 걔가 뭘 할 수 있겠어. 강민준은 피 묻은 손으로 펜던트 속 USB를 꺼냈다. 그 순간 공장 외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김선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신고를 한 것이 분명했다. 장미란과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젠장 도망쳐 장미란이 소리쳤다. 그들은 허둥지둥 공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 병력이 공장을 포위한 뒤였다. 강민주는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공장 문을 향해 나섰다. 그의 손에는 2개의 USB 메모리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여름이의 희생과 김선우의 용기, 그리고 수진의 굳건한 의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공장 안에서는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장미란의 부하들은 체포되었고 장미란 역시 도망치려 했으나 강민준에 의해 제압당했다. 수진은 쓰러진 여름이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여름이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의 충성스러운 친구, 하준의 수호천사였던 여름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와 하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 수진은 여름이의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장미란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병원으로 실려간 강민주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수진은 하준의 병실로 돌아왔다. 하준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수진은 하준의 작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여름이가 남긴 작은 USB 메모리를 강민준에게 건넸다. 이게 여름이가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남긴 겁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준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영상들이 담겨 있었다. 장미란이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약물 실험을 진행하는 영상, 그리고 아이들의 장기를 불법적으로 매매하는 계약서들이었다. 심지어 장미란과 고위층 인사들이 함께 아이들을 거래하는 장면도 찍혀 있었다. 여름이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감성 지원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범죄에 숨겨진 목격자이자 증거를 수집하는 영웅이었다. 수지는 영상을 보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아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수많은 다른 아이들이 겪었을 끔찍한 일들. 장미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그는 장미란과 그녀의 배후 세력들을 모두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름이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여름이가 남긴 마지막 USB 안에는
햇살 요양원의 모든 악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미란이 아이들을 상대로 벌인 잔인한 약물 실험 영상, 불법 장기매매 계약서, 그리고 고위층 인사들이 연루된 거래 현장이 담긴 영상까지. 이 모든 것은 장미란의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었다. 강민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수지는 강민준의 옆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여름이의 희생과 하준의 고통을 생각하며 굳건히 버텼다. 김선우 역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맹세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지는 하준을 품에 안고 강민준의 옆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강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USB에 담긴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그는 햇살 요양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인신매매 및 불법 임상실험의 전모를 낱낱이 폭로했다. 햇살 요양원은 보육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무고한 아이들을 상대로 잔인한 실험을 자행하고 심지어는 불법 장기 매매까지 저지른 악마의 소굴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 모든 증거는 여름이라는 한 영웅적인 개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것입니다. 여름이는 하준이의 사고 순간을 목격했고 이 모든 범죄의 증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강민주는 하준의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장미란의 냉혹한 얼굴이 스크린에 비치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수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 아들 하준이는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아무런 죄도 없이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장미라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그녀는 우리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이 모든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제 아들처럼 무고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싸울 겁니다. 저는 여름이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악행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햇살 요양원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경찰과 검찰은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장미라는 기자회견 직후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강민준의 사전 제보로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그녀의 부하들과 연루된 고위층 인사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선우는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증인으로 나섰다.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은 장미란의 범죄 행각을 더욱 확고히 뒷받침했다. 요양원 내부에서 발견된 증거물과 여름이가 가져다 준 USB 속 영상들은 그들의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장미라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변호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증인들의 증언은 일관적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하준의 사고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을 때였다. 영상 속에서 장미란이 김민지에게 지시하는 듯한 몸짓을 하고 하준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모습은 배심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검찰은 여름이가 남긴 두 번째 USB의 영상과 함께 장미란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제시하며 그녀의 계획적인 범행을 입증했다. 강민주는 재판 내내
검찰 측과 협력하며 증거 분석을 도왔다. 그의 과거 경찰 경험과 날카로운 직감은 재판의 흐름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재판정에서 장미란에게 질문을 던졌다. 장미란 피고인, 당신은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장미란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방청객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수지는 하준을 품에 안고 장미란을 노려보았다. 여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마지막 증언자로 수진이 나섰다. 그녀는 하준을 안고 증언대에 섰다. 저는 이 모든 악행의 피해자인 하준이의 엄마 이수진입니다. 제 아들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겪은 고통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장미란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가장 무거운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배심원들과 판세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준의 작은 몸과 그를 안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모든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여름이의 이야기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었다. 충성스러운 개의 희생은 단순한 애완동물의 죽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기억되었다. 결국 길고 길었던 재판은 끝이 났다. 재판부는 장미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녀의 공범들과 연루된 고위층 인사들 역시 각자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햇살 요양원은 폐쇄되었고 피해를 입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국가적인 지원이 약속되었다. 강민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경찰 복귀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는 수진과 함께 하준의 회복을 돕고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사설 탐정 사무소는 이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곳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수진은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하준의 억울함이 풀렸다. 여름이의 희생도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슬픔과 함께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하준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름이가 그곳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장미란의 범죄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지고 관련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으면서 햇살 요양원 사건은 비로소 막을 내렸다. 수진의 곁에는 강민준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경찰 복귀를 거부하고 수진과 하준의 곁을 지키며 사설 탐정으로서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파헤치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김선우 역시 재판이 끝난 후 다시 의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그는 무료 진료소를 통해 과거의 죄를 속죄하며 조용히 봉사하는 삶을 선택했다. 하준은 재활병원에서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다. 비록 하반신 마비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수진은 하준의 작은 변화에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아들을 돌보았다. 하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밝고 맑아졌다. 엄마의 사랑과 강민준 삼촌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준은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다. 그는 작은 손으로 블록을 쌓거나 강민준이 읽어주는 그림책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매일 밤 하준의 침대 곁에 앉아 여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름이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하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준은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수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곤 했다. 수진은 여름이의 유골함을 항상 하준의 침대 옆에 두었다. 여름이는 여전히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은 하준과 함께 여름이의 유골함을 들고 햇살 요양원이 있던 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철거되어 텅 빈 터가 되어 있었다. 과거에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장소가 될 터였다. 수진은 그 자리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여름이를 기리기 위한 나무였다. 여름아, 이제 편히 쉬렴. 네 덕분에 이 모든 악몽이 끝났어. 네가 지켜준 하준이는 이제 괜찮아.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나무에 물을 주었다. 강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수진과 하준의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수진은 강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로와 안정을 느꼈다. 강민준은 그녀에게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준 소중한 존재였다. 하준에게도 강민준은 아빠와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몇 년 후 하준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녔지만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했다. 수진은 하준의 곁에서 늘 힘을 주었고 강민준은 하준의 재활치료와 교육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하준은 그림 그리기에 재능을 보였다. 특히 동물. 그 중에서도 강아지를 자주 그렸다. 그의 그림 속 강아지는 항상 빛나는 눈과 활기찬 표정을 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 그림 속에서 여름이의 모습을 보았다. 하준은 휠체어 농구팀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의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다친 다리와 여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용기를 주었다. 하준은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며 살아갔다. 수진은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여름이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었다. 하준이와 여름이의 특별한 이야기. 이 그림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림책의 인쇄는 하준의 재활치료기금과 다른 장애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수진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강민주는 여전히 사설 탐정으로 활동하며 사회의 그늘진 곳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쳤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탐정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가끔 수진의 카페에 들러 하준의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여름이의 이야기는 그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지 않았다. 여름이의 희생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하준은 성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다녔지만 어엿한 화가이자 장애인 인권 운동가가 되었다. 그의 그림은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담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사회의 불합리함에 맞서는 용기를 대변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수진과 강민준이 있었다. 하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 삶은 여름이라는 친구의 희생 덕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름이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았고 그녀의 충성심을 통해 사랑과 용기를 배웠습니다. 저의 그림과 활동이 여름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세상의 모든 약한 존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여름이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영혼은 하준의 삶과 수진의 이야기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었다. 햇살 요양원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한 가족의 슬픔과 재탄생, 그리고 한 개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기억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그들의 삶에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